남편과 그의 새 연인의 비웃음 속에서 윤희는 공증인을 찾아갔다. 남편의 어머니는 생전에도 그녀를 견디지 못했는데 왜 유언장에 자신을 포함시킨 걸까? 윤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증인이 금고에서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한 순간 웃음소리는 멈췄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좋은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문종소리에 깜짝 놀랐다. 평일 밤에 누가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고 그녀는 늘처럼 학생들의 공책을 채점하며 늦게까지 앉아있던 참이었다. 현관 앞에는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한 장의 통지서를 건넸다. 봉투 위에는 공증인 이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희는 손에 든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야? 남편 민수는 축구 중계를 보며 눈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공증인이야. 당신 어머니 유언장 낭독을 위한 초대장이래. 윤희는 그에게 종이를 건넸다. 민수는 휙 하고 봉투를 빼앗듯 받아 읽고는 무심하게 커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말도 안 돼. 거기 내 이름이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싫어했는지. 윤희는 알고 있었다. 결혼 15년 동안 시어머니인 최미경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다. 미경은 성공한 뷰티살롱 체인 소피의 창립자였고 국어교사였던 윤희를 아들의 배우자로 결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국어 선생이라니 요즘 같은 시대에 돈 되는 직업도 아닌걸. 그녀는 늘 그렇게 코웃음을 쳤다. 여기 보면 출석이 필수래. 윤희는 조심스레 말했다. 형식적인 거야. 민수는 손을 휘저으며 대꾸했다. 어차피 엄마는 나한테 다 남기고 그걸 남들 앞에서 자랑하려는 거겠지. 넌 그냥 집에 있어. 오랜만에 푹 쉬기도 하고. 그는 그 말을 하며 비웃듯 웃었다. 마치 뭔가 굉장히 재치 있는 농담이라도 한 듯이. 윤희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너무 희미해져 마치 오래된 꿈처럼 아련하게만 남아있었다. 나 갈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날 부른 건지 그게 궁금해. 민수는 그제야 그녀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궁금할 게 뭐 있어. 엄마는 널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건 알잖아.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 왜 그런 사람이 굳이 날 불렀을까? 가서 민망하게 굴지 마. 우리 가족들 앞에서 또 체면 구기게 하지 말라고. 민수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윤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만의 공간, 그녀의 성소. 부엌은 윤희가 진정한 안정을 찾는 장소였다. 할머니가 물려준 찻잔이 꽂힌 오래된 장식장, 달아빠진 요리책이 가득한 선반, 말린 꼬집이 꽂힌 스크랩북. 그 안엔 윤희의 또 다른 세계가 숨쉬고 있었다. 민수도 시어머니도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 그녀는 장식장 속 크리스털 꽃병을 꺼냈다. 거기엔 그녀가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있었다. 반년간 쪼개며 모은 돈 3,600원. 꽃집을 여는 꿈을 꾸며 조금씩 모은 소중한 금액이었다. 그건 그녀의 비밀이었다. 남편조차 모르는 그녀만의 작은 희망.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고 출근했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예전엔 서로를 꼭 껴안고 작별 키스를 하던 부부였다. 언제부터 그 모든 게 사라졌을까? 학교에 도착한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수업, 채점,
동료 교사들과의 짧은 대화. 지리교사인 정 선생이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챘다. 윤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얗다 못해 투명해. 시어머니 돌아가셨어. 오늘 유언장 낭독이 있어. 세상에. 정 선생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근데 말이야, 기억나? 마지막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널 학생 앞에서 면박 준 거? 자기 대부 아들 성적 떨어졌다고. 너 때문이라며. 윤희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학교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이해받는 공간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윤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공증인 사무실로 향했다. 날씨는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도시 곳곳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윤희는 익숙한 골목을 걸으며 가게 유리창을, 포스터를,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꽃가게를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섰다. 화려한 장미, 작고 앙증맞은 드라이 플라워.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한다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꽃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해. 공증인 사무실은 중심가의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윤희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뜨거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을 보았다. 남편 민수, 그리고 그의 손에 감겨있던 낯익은 여자. 그녀는 곧바로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미경의 비서였던 수진. 긴 생머리, 세련된 옷차림, 완벽한 메이크업.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가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장면까지. 그 모습은 윤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항상 의심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원하지 않던 주인공이 되어버린 영화. 윤희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섰다. 유언장 낭독까지 남은 시간 15분. 15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지금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상태로. 윤희는 천천히 중앙대로를 걸었다. 오래된 석조 건물들의 벽면에는 섬세한 장식이 남아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로 가득한 현대적인 상점들이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한 쌍의 연인이 팔짱을 끼고 지나가고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녀는 자신과 민수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대학 동아리 회식에서였고 민수는 술 기운에 어설픈 유머를 던지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서툴고 순수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고 진심이었다. 그날의 민수는 지금의 민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시어머니 미경은 단 한마디 축하 인사도 하지 않았다. 고급 한식당을 통째로 빌려 거하게 차린 자리였지만 윤희는 미경의 싸늘한 시선을 온종일 의식해야 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늘 이방인이었다. 처음엔 견디려고 애썼다. 민수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민수는 점점 냉정해졌다. 그녀를 향한 그의 시선은 점점 무관심으로 변해갔고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로 가득한 일상으로만 느껴졌다. 사무실 입구에 도착한 윤희는 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증인 이정우의 사무실은 고급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진한 월넛색의 벽면 패널, 무게감 있는 가구들,
천장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15분마다 종소리를 울리는 골동품 시계까지 모든 것이 권위와 전통을 상징하고 있었다. 대기실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 민수의 누나인 정희와 그녀의 남편, 동생인 민재, 그리고 몇몇 친척들. 윤희가 들어서자 정희는 눈썹을 치켰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왔네? 나는 네가 안 올 줄 알았지. 왜 그러세요, 누나? 민재가 끼어들었다. 공증인한테 초대받았으면 올 자격 있는 거지. 민재는 윤희에게 늘 조금 더 따뜻했다. 어릴 때부터 예술을 좋아했고 미대를 나와 그림책 사파를 그리는 일을 했다. 가족들은 그를 철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지만 윤희는 오히려 그 정직한 감성과 따뜻함이 좋았다. 윤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창가 쪽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맞은편 벽에는 야생화가 담긴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시선을 주었다. 수레국화, 데이지, 초롱꽃, 투박한 듯 정겨운 조화. 그 그림 마음에 드세요? 민재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정말요?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젊었을 땐 미술대학 다녔거든요. 문화센터나 도서관 행사 포스터도 그렸고 꽤 잘 그렸어요. 근데 아버지 만나면서 다 그만뒀죠. 성공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집안의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수와 수진이 들어섰다. 윤희는 숨이 멎을 것처럼 긴장했고 민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올 거라 생각 못한 듯. 하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정희 곁에 섰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지만 윤희에게 던지는 시선에는 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사무실에 비서가 들어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정우 공증인께서 준비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모두가 회의실로 이동했고 중앙엔 큼직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이정우 공증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60대 중반쯤에 품이 있는 남성이었고 윤희는 몇 차례 가족 행사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다. 최미경님의 유언장 낭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정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시작하기 전에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녀는 놀라운 사업가였고 훌륭한 어머니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윤희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을 눌렀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두드렸고 수진은 긴장한 듯 자세를 더 곧게 세웠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는 고인이 4월 15일에 작성한 공식 문서이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4월 15일, 윤희는 그 날짜를 떠올렸다. 바로 그 즈음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스캔을 부탁한 사진 앨범을 들고 그녀의 집에 들렀을 때였다. 그녀는 미경이 집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무심코 들어갔지만 겨울 정원에 있던 그녀를 우연히 발견했다. 미경은 말린 꽃과 프리프로 섬세한 조합을 만들고 있었고 그 표정은 평소에 냉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몰입해 있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 윤희는 말없이 물러났지만 그날의 장면은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나는 최미경, 살아있을 때 건전한 정신과 온전한 판단에 다음과 같이 내 뜻을 남긴다. 이정우 공증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첫 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 도심 아파트는 정희에게, 고급 별장과 대지는 세 자녀 공동 명의로, 그리고 예금 계좌 역시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안도와 만족의 속삭임이 돌았고 모든 것이 그들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미용체인 소피의 51% 지분은 향후 10년간 이사회 명의의 신탁 운영에 맡기며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주주보고 및 수익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 안의 묘한 술렁임이 일었고 민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드러났다. 그는 수년간 어머니의 사업을 관리해온 사람이었고 당연히 자신이 최대 주주가 될 거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공증인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지분의 30%는 나의 며느리 윤희에게 남긴다. 정적이 흘렀다. 거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다. 누군가 컵을 놓는 소리,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마저도 정적 속에 묻혔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돼. 정희가 외쳤고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여자한테 뭘 줬다고? 우리 엄마가 정신이 온전했을 리가 없어. 이건 조작이야. 이정우는 단호하게 책상을 두드렸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본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작성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증인 2명, 영상 기록, 정신건강 진단서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정리되었지만 민수의 얼굴은 진홍빛으로 물들었고 수지는 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남은 19%의 지분은 민수에게 유증되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정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음 내용을 낭독했다. 최소 5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만 해당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은 이사회 신탁관리로 이관됩니다. 민수는 책상을 내려쳤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이 여자랑 5년을 더 살라고. 그는 윤희를 노려보았고 윤희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존재해야 할 이유, 오늘 여기에 온 의미가 그제야 명확해졌다. 그 순간 이정우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커다란 스크린이 벽에 켜졌다. 고인의 생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미경은 수척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내가 남긴 유언이 여러분의 예상을 조금은 벗어났을 거라 생각한다. 카메라를 바라보던 그녀는 아들 민수를 향해 말을 이었다. 민수야, 네가 수진과 어떤 관계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너희 둘이 나의 죽음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내게 감정을 품지 말아라. 어머니로서 너의 선택을 질책하진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말해두고 싶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손을 덜덜 떨었다. 15년 전 너는 윤희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어 선생이라는 직업도 그녀의 차분한 태도도 모든 것이 내 눈에는 부족하게만 보였지. 나는 오만천, 냉정천, 그녀의 본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다. 카메라 앞의 미경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가 네 외도를 묵묵히 견디는 모습, 가족들에게서 무시받고도 말없이 자신만의 일을 해내는 모습,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에서 몰래 꺾은 들꽃으로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던 모습. 윤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시간을 버티기 위해,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한 행동들이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그것도 그녀를 가장 미워한다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윤희야, 영상 속 미경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지. 그리고 아마 내 마지막 선택이 나의 미안함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라면 이 사업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너는 겸손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다. 그건 책이나 돈으로는 배울 수 없는 거야. 타고나는 거지. 나는 그걸 늦게야 깨달았고 이제라도 너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었다. 카메라 속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나는 안다. 그러나 소피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다. 나의 피, 땀, 그리고 모든 꿈이 담긴 유산이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 내가 본 그 사람은 윤희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없이 미소 지었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인은 윤희 씨에게 남긴 별도의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언의 일부가 아니며 수신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어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엔 단정한 필체로 윤희에게 꼭 직접 전달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희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자 민수가 그쪽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도 알아야 해. 이정우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민수는 분노로 가득 찬 채 의자를 걷어차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뒤를 수진도 따르려 했으나 문 앞에서 멈춰서 눈물을 터뜨렸다. 남아있던 친척들도 하나둘 흩어졌고 이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윤희 씨,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직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안내드려야 하니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공중인의 응접실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윤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뒤바뀌었는지를 실감했다. 겨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 그저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아내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번창하는 뷰티 체인의 주요 주주이자 개인 상점의 주인이며 무엇보다도 이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는 마치 그 무게만큼이나 그녀의 인생을 눌러 앉는 듯했고 심장이 계속해서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뛰었다. 이정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 유언장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고인은 굉장히 꼼꼼한 분이셨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죠. 만약 윤희 씨가 상속을 원하지 않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포기한다면 제 지분은 민수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듯 포기 시 해당 지분은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고 고인의 의지에 따라 장학재단을 통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역시 그녀의 오래된 계획 중 하나였죠. 본인의 꿈을 이어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뜨거운 차를 입에 대었다. 최미경님은 생전에 뛰어난 미술 실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스트로가노프에서 공부하셨고
장래가 촉망되는 신의 화가였죠. 당시 그녀가 남긴 습작들 중 몇 점은 지금도 저희 사무실 서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가정, 사업의 성공이라는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그 재능을 묻어두셨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대기실 벽에 걸렸던 들꽃 그림을 떠올렸다. 따뜻한 색감과 조화로운 구도, 무심한 듯 섬세한 붓질 하나하나에서 느껴졌던 깊은 감정. 그 그림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것이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녀가 다시 붓을 잡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정우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다시 그림을 그렸고 그것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별장에 있는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마도 당신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도 놓여 있을 겁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공간이요? 이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 있다 그 봉투를 열어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진 후 도시의 불빛은 차가운 윤기와 함께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가 아닌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물결치는 강물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기운이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무질서하고 날이 서 있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화병은 넘어져 깨졌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주방엔 접시와 컵이 부서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 쪽으로 향했고 그곳엔 민수가 짐을 싸고 있었다. 이리저리 던져진 셔츠와 양말, 열려진 서랍 속에서 무작위로 끄집어낸 속옷들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그녀를 본 민수는 멈칫했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오셨네. 유산 받은 거 축하해. 이제 기분 좀 좋아졌어. 윤희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 짐은 뭐야? 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뭘로 보여? 나가려고. 수진이랑 함께 살 거야. 더는 이 게임 같은 결혼 못하겠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유언은 조작이야.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했겠어? 넌 아무런 자격도 없잖아. 다 네가 조종했겠지. 뒤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윤희는 말을 끊었다. 그만해. 유언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공증인도 확인했어. 모든 준비는 완벽했어. 당신이 뭘 하든 바뀌지 않아. 민수는 서둘러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살아봐. 넌 앞으로 더 외로워질 거야. 윤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움도 슬픔도 주지 않았다. 단지 해방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윤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쓸어 담고 거실의 책들을 다시 정리했다. 책장에 꽂혀 있던 안나 카레니나와 죄와 벌이 다시 가지런히 제자리를 찾았고 바닥에 떨어진 노트에 적힌 학생들의 글도 다시 고요히 그녀의 손길 아래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긴 하루였고 그녀의 내면은 아직 너무 많은 문이 열리자 따스한 햇살이 큰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스며들었고 윤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상점은 작지만 아늑했고 부드러운 아이보리 톤의 벽지와 원목 선반들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부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을 따라 꽃병과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작은 소파와 티테이블이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고 냉장고 진열장과 조립이 끝난 포장 공간까지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듯했다. 윤희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선반을 쓸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라벤더와 백합, 말린 장미의 잔향이 섞인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이런 공간을 준비해 준 적이 없었다. 아무도 그녀의 꿈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믿어준 적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윤희야, 혹시 너가 이곳에 도착했다면 내 바람이 통했구나. 고맙다. 공간은 네 마음대로 꾸며도 좋아. 다만 벽에 걸린 그림 몇 점은 내 마지막 선물이다. 내가 말년에 다시 그리기 시작한 것들이야.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치워도 괜찮지만 네가 한 번쯤은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 화가로 살아볼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야.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너의 삶을 살길 바란다. 미경. 윤희는 곧장 뒷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말로 몇 점의 그림이 조심스레 세워져 있었고 하나하나 천천히 넘겨보는 동안 숨이 막힐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야생화가 든 병, 비 오는 날의 창가, 안개 낀 숲길, 그리고 그녀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도자기, 화병들이 세심하게 그려진 그림. 그것은 분명 윤희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장면이었고 미경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림의 뒷면에는 조용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희에게, 닫힌 것을 다시 열어주는 사람에게. 그녀는 가슴을 누르며 그림들을 벽에 하나씩 걸기 시작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 공간은 단지 상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피워내는 출발점이었다. 윤희는 유리창 앞에 서서 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는 엄마, 서로 장난치는 아이들, 손을 꼭 잡은 연인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오늘의 윤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창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떴고 윤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다. 윤희야, 지금 어디야?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불안정했다. 집에 갔는데 너 없더라. 수진이 나 쫓아냈어. 지금 나 갈 데가 없어. 일단 돌아가면 안 될까? 잠시만,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만. 윤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나 더 이상 네 문제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서류 낼 거야. 난 끝내고 싶어. 민수는 당황한 듯 말했다. 뭐라고? 그럼 우리 엄마 유언은? 그 조건들, 그 5년은? 윤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건 네 몫이지. 난 상관없어. 내 지분은 내 것이고 넌 엄마의 선택을 받아들이든 포기하든 그건 너의 몫이야. 그녀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조용히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점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 번 더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이곳이 진짜 자신의 공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날 오후 그녀는 공증인 사무실로 향했고 이정우 변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의 서명을 해나갔다. 이름 석자를 적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시 써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윤희 씨의 소유입니다.
이정우는 마지막 서명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운을 빌어요. 고인은 당신이 해낼 거라 굳게 믿고 계셨어요. 윤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다시 꽃길 12번지로 돌아왔다. 바람은 가볍게 불었고 가을 햇살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골목 입구의 작은 가판대에서 아이들이 헬륨 풍선을 팔고 있었고 윤희는 무심코 다가가 하나를 골랐다. 선명한 빨간색 풍선.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바람 불면 금방 날아가요.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날아가게 두려고요.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풍선을 놓았다. 붉은 점 하나가 파란 하늘 위로 천천히 떠올랐고 그녀는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 고마워.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윤희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봉투를 손에 들었다. 조심스럽게 인봉을 뜯자 2가지가 들어있었다. 편지 한 장과 열쇠 꾸러미